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송평수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의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오늘 정치권을 달군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강다한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요. 강다한 앵커. 네, 이제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여야 대선 후보들 역시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민심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경기 지역 순회 일정을 취소하고 민주당 텃밭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 지역 공약을 내놓으면서 광주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축소안을 보다 구체화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드라이브에 맞불 성격으로 읽힙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한편 법원의 제동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열자고 역제안했는데요. 이 후보는 양자 토론을 수용하는 한편 사자 토론에도 임하기로 했습니다. 토론 형식 이런 거 구애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좀 접근해 주시길 다시 요청드리고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다른 후보들하고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제안이 온다고 하면은 특별히 뭘 배제하고 이런 생각은 없이 원칙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41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요 발언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정치권에서 그 대선 후보 TV 토론이 가장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4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한번 좀 보실까요? 지지도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그 TV 토론 관련해서 한 그래프로 좀 바꿔주시죠.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지지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TV 토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지지하겠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이제 66%가 되고 좀 요 부분도 눈에 띄는데 지지 후보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이제 55%로 좀 조사가 됐거든요. 일단은 송평수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동안 사실 대선 후보들이 선출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국민들께 자기 정책이나 소신 그리고 공약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또 비교할 기회가 더더욱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정부에 좀 목말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도층에서 표심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TV 토론 결과를 보고 누가 국가를 이끌어갈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조사 결과만 보면은 상당히 이번 TV 토론이 상당히 좀 표심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설 연휴에 열리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결과를 보면은 지지 후보가 있던 지지 후보가 없던 간에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지지 후보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저기서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TV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 간의 우열이 가려질 것이냐 그 여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대선 후보들 간의 TV 토론 이런 과정 여러 가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면 우리나라 대선 토론회는 사회자의 개입 여지가 좀 많아요. 그리고 시간 제약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연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 간의 우열이 극명하게 나올 것이냐, 그 문제는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송평수 대변인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자 토론이냐 양자 토론이냐 이거 갖고 지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줄다리기도 있었고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을 지금 수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배경이 뭔가요? 뭐 배경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동안 토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되고 있어서 국민들께 사실 비대면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뭐 양자든 삼자든 사자든 가급적 많이 열자 이런 입장입니다. 많이 열고 다 임하겠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많이 열어서 동시에 많은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특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윤 후보가 31일 그 사자 토론에 참석을 할지가 그 여부만 밝히면 된다 이러면서 좀 공을 넘겼는데 사자 토론에 참석하실까요? 저희가 양자 토론을 역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다자 토론, 지금 사자 토론이 되는데요. 사자 토론을 하게 될 때는 그 유용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즉 예. 1대1 양자 토론을 할 경우에는 대화라는 그 조합이 그냥 딱 하나죠. 네. 근데 4명이 하게 되면 1대1 대화의 조합이 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을 6배로 할 수도 없고 시간을 줄여서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그런 토론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자, 즉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 둘 간의 대결을 원하는 것이지 물론 사자, 다른 후보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양자 토론을 역제안한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31일에 사자 토론 할 테니까 올 거냐 하는 제안에는 지금으로서는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럼 삼자 토론과 저희와의 양자 토론을 하루에 그냥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직 정리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차후 뭐 전략 단위에서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뭐 양자라고 하든 뭐 사자라고 하든 이 토론은 사실 법원의 그 가처분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가처분 결정에 보면은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 또 국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3위, 4위 후보가 잘못하면 군소 후보로 굳어질 어떤 이미지, 이런 가능성, 이런 3가지 정도를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가처분 결정도 존중하면서 또 양자 토론의 묘미,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윤특보께서 아까 이제 아무래도 다자로 가게 되면은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철저한 검증에 조금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자냐 다자냐에 따라서 1위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공격의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 정도 후보들 간에 이제 유불리가 갈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양자를 좀 제한한 것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를 1위 후보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그런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위 후보라고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항상 엎치락뒤치락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양자든 다자든 어쨌든 토론이 딱 시작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것을 부각해야 될 그런 지금 과제의 직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진행하기 전에 말을 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MBS 결과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1위 후보라는 표현은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송평수 대변인께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광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늘 물론 이제 광주에 가서 그 광주 민심을 좀 호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오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이란 말이죠. 그날 가서 이제 광주 그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갔던 점이 사실은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명절을 앞두고 예. 그 유권자 특히 텃밭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오늘 가장 중대한 것이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트를 건축 도중에 붕괴된 사고가 있었고 오늘 또 한 동이 또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네. 방금 전에 뉴스가 네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건설 등의 현장에서 정말로 직접 관리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경영자
대책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자. 이것은 뭐 그 경영주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이재명 후보의 광주 그 제 현장 방문과 광주 방문은 시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대 사고가 반복이 될 경우에는 건설 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후보가 얘기했으니까 공약이기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네. 앞으로 그냥 기조라고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 특히 건설 현장에 사고가 많이 났지만은 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적당하게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정하고 고용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한 측면인데 향후에는 이 중대재해가 반복이 되면은 면허 취소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벌백계로 해야만이 인명사고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쓸 것이다. 특히 뭐 경영자들께서도 하도급을 불법으로 하거나 또 예. 편법으로 해서 계속 그 낮은 가격으로 예, 예. 이렇게 단가 내려갑니다. 하도급이. 후려치기라든지. 네. 이번도 그런 경우에 좀 해당할 여지가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재 사용이나 시공 측면에서 부실 시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 좀 강경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부분에는 국민의힘 혹시 동의를 합니까? 아니면 좀 이견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네. 또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반대할 수가 없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오늘 그 건설 현장도 찾았습니다만 광주를 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무시할 수 없는 의미가 있을 텐데 윤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갔던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호남 방문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내부적으로 보고 계세요? 뭐 상당히 어차피 이 광주라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마 그 중대 재해를 통해서 네. 광주 민심도 상당히 뭐 좀 흉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시 그걸 다독거리고 향후에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건설 현장이나 기타 재해 현장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법에 따라서 또 경영권을 존중하면서도 경영을 존중하면서도 또 재해는 재해대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재명 후보 호남 방문 어떻게 보세요? 지역을 직접 찾아서 방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그 네. 지역민들을 향한 지지세 확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럼 저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어떤 식의 방문이냐, 즉 가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 어떻게 그 지역민들께 본인의 생각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 있는 방문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방문 또 정말로 지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방문이 되는 그런 노력을 양자가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특보께는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오늘 광화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 민주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좀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이 사실 의회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를 겨냥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차별점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저희가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와대를 해체를 하고 네. 아주 규모가 소규모의 효율적인 조직인 대통령실을 신설을 하고 예. 그렇게 됨으로써 내각 위주의 즉 헌법에 충실한 현행 네. 헌법에 충실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즉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이 상황을 좀 바꾸자. 네. 그래서 좀 유연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자 이런 뜻인데 개헌에 준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3040 젊은 강요 위주의 뭐 네. 젊은 내각을 꾸리겠다는데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나간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을 축소해서 내각과 즉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이 근무함으로써 장관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의 그런 국정운영 하겠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동안 청와대가 하나의 작은 행정부처럼 또 군림했었던 그런 차원에서 탈피를 하고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명실상부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 형식으로 청와대를 운영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민간의 새로운 또 신선한 아이디어가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확실한 통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개방형 임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임용이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대우가 좀 다릅니다. 민간하고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쭉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우수한 분들이 공직사회에 진입하기를 꺼려했던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이사처럼 민간에서의 자기의 활동 영역과 직위를 그대로 둔 채로 정부에 들어와서 본인의 아이디어와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청와대, 청와대의 슬림화 이렇게 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봅니다. 결국에는 책임 총리제 단일화로 연결되고 그것을 염두에 둔 방안이냐 혹시 이렇게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제가 선뜻 동의할 수가 없는데 네. 여기에 총리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죠. 대통령 얘기만 나왔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총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헌법에 충실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을 했고 실제로 추진도 했으나 뭐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실현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번 공약, 사실 안철수 후보도 이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민주당 차원이라기보다도 제 네. 개인적인 네네.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경호, 특히 또 그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에 네. 관한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100m 이내에 시위를 못 하게 되는데 그런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 집회가 아마 많은 부분이 제한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발표하신 것 중에 그 사실 뜯어보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관합동위원회의 분야별로 민간인을 참석시키기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집중하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옮겨서 직접 장관과 소통하겠다.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장관들이 세종시에 가 네. 있습니다. 이 정부 청사에 계시면 몇 분 안 되세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새로울 게 별로 없다. 이런 것이고 또 윤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 공약을 수용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다지 높게 평가해 줄 부분이 그렇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방향이 있으면 또 수용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위장 평화의 대가가 신년 6번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일 안보 메시지를 좀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번 달 들어서 며칠 이제 뭐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6번이나 지금 예. 북한이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종류와 뭐 거리, 사정거리를 다 달리하면서 그냥 각종 미사일을 6번을 쏴댔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해왔던 것과 똑같이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에게 어떤 안보 유산을 남겨줬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강력한 국방 의지, 안보 의지를 가지고 북의 도발에 대처하겠다. 이런 아주 당연한 얘기를 대통령 후보로서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평화를 지킬 재간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이례적으로 느껴질 만한 지금의 상황을 개탄하는 거고요. 결국 굳건한 의지로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이제 평택을 방문하셨을 때 북한을 자극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집단이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그 입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예, 겁니까? 우선 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 건 예. 다 당연한 거고요.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그 부분은 그 윤 후보가 말씀하신 그 선제 타격에 대해서 좀 빗대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선제 타격은 아시다시피 그 핵무기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 공격이 임박하고 명백했을 때 지도하는 건데 지금 이제 무기 실험 단계에 있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실험 단계에서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선제 타격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이건 마치 일본 극우 논리를 차용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좀 계속 안보에 관한 발언을 좀 무리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잘 판단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제 타격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발언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해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호전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캠프터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